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시험체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 엔진으로 한국형 발사체를 만들어 2021년에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모레부터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 철도 조사가 18일 동안 진행됩니다. 북측 경의선과 동해선 약 2,600km를 조사하게 되는데 우리 열차가 북한을 달리는 건 10년 만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예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성기업에서 노조가 사측 임원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엔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경찰의 초동 대처를, 야당은 노조에 힘을 실어준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조 4천억 원이나 절감했다면서도 정작 국회엔 삭감 내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공개된 내역을 보니 지난해 줄인 예산이 1년 만에 2조 4천억 원이나 다시 배정돼 눈속임용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보수정의 잠룡 중 하나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활동을 이어가는 등 보수진영 차기 대권 주자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인 누리호. 이 누리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시험 발사해봤는데 성공했죠. 엔진이 튼튼하다는 얘기니 우리도 실용 위선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겁니다. 홍주환 기자 보도합니다. 6, 5, 4, 엔진 점화. 발사.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로켓이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습니다. 시민들도 하늘을 가로지르는 로켓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오늘 오후 4시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의 시험 발사체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이륙한 발사체는 최대 고도인 209km까지 도달한 뒤 낙하해 발사대로부터 약 429km 떨어진 제주도 남동쪽 바다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점화 후 총 151초간 연소하여 엔진 연소 목표치인 140초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엔진이 종료된 시점에는 75km의 고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시험 발사체는 누리호의 절반 정도의 크기로 75톤급 액체 엔진 5개가 들어가는 누리호와 달리 엔진 1개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발사는 누리호 제작에 앞서 이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겠다는 목적인데 그동안 성공 가능성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에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기계적 결함이 발견돼 2차례나 발사가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성공을 기점으로 그동안의 우려를 누리호 개발에 대한 기대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죠.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 2021년 실용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엔진의 성능을 확인했다며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에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누리호 제작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첫 시험 발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이번 시험 발사체에 들어간 핵심 엔진은 100%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로켓 엔진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10개 나라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2차례 실패 끝에 발사에 성공한 국내 첫 우주로켓 나로호. 하지만 당시 나로호에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엔진을 사용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이번 시험 발사체에 들어간 75톤 액체 엔진은 100%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2021년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인 엔진 성능이 검증된 겁니다. 저희가 설계해서 계획했던 그런 추진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했다는 걸 오늘 확인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누리호에는 엔진 4개가 들어가는 만큼 4개의 엔진이 동일한 출력을 내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5톤 엔진 4개를 묶어서 연소를 시키다 보니까 조그만한 그 추력 편차가 생기면은 그것이 기체 전체를 모션을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력을 이제 맞춰가지고 조절해서 4개 엔진이 동일하게. 1957년 러시아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이후 세계적으로도 단 10개국만이 우주 로켓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 우주 강국으로 향하는 핵심 기술 확보에 성공하면서 국내 우주 산업 발전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오늘 드디어 북한이 답을 보내왔습니다. 모레부터 18일 동안 진행하고 이간 남북조사 인원은 함께 기차 안에서 숙식을 하게 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남과 북은 11월 30일부터 총 18일간 북한 철도를 따라 약 2,600km를 이동하며 남북철도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직접 우리 열차가 북측 철로를 달리며 북한 철도 시설과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는 북측 판문역에 도착해 기관차를 북한 기관차로 교체하고 북측 열차까지 추가로 붙인 뒤 신의주를 향해 출발합니다. 경의선 조사를 위해 신의주까지 간 기차는 평양으로 내려와 경의선을 조사한 우리 측 사람들을 모두 내려주는데 내린 인원들은 육로를 통해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차는 동쪽에 있는 안변역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측 인원 28명을 다시 태우고 두만강역까지 달립니다. 두만강을 찍고 다시 원산으로 내려와 평양을 거쳐 서울로 귀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18일. 이 기간 동안 남북 조사 인원들은 함께 숙식하며 열차에서 보내게 될 예정으로 우리 측에서는 경의선, 동해선 각각 28명씩 총 56명이 참가합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한 바와 같이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는 문제에 대하여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착공식과는 달리 실제 공사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일단 공동조사로 남북철도 협력이 첫 발을 떼게는 됐지만 앞으로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을 듯합니다. 유엔이 이번 제재 면제가 공동조사에만 국한된 거라며 본격적인 철도 사업을 하려면 추가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또 보내온 겁니다. 이어서 오지혜 기자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해 공동조사만 가능할 뿐 본격적인 공사는 유엔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대북 제재위원회의 철도 사업 면제 승인 조치는 공동조사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 공사를 위해 건설 장비나 유류 등 물자를 보내려면 다시 안보리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종연구소와 제주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철도 연결이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ailway foster confidence among countries because their existence mitigates threat perceptions, thereby promoting peace. 하지만 유엔의 입장이 완강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통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남북 철도 연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석 달 만에 열리는 거죠. 문 대통령은 지지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하에서 최종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시간과 장소를 조율 중인 가운데 두 정상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시설 리스트 공개와 제재 완화 카드를 두고 북한과 미국이 팽팽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추가 핵무기나 시설 사찰에 동의하면 미국이 일부 제재를 푸는 조치로 화답하는 중재안을 문 대통령이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재안을 통해 연기된 북미 고위급 회담을 빨리 열게 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속내입니다.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된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같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가기 전 체코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잠시 뒤 바비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형 원전 수출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프라하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미 법무부가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등 3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한다는 건데 북한 보라는 거죠? 물론 남한도요. 이만영 기자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됐다며 기업 3곳의 자금을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중국 기업 2곳과 싱가포르 소재 기업 1곳이 과거 미 재무부의 제재를 받은 업체와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와 자금 세탁을 하고 미국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들 기업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업들이 안보를 훼손하면 장소에 관계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몰수를 요청한 자금은 약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억 원가량입니다. 세계 기업 몰수 금액치고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세컨더리 보이콧보다 강도 높은 직접적인 자금 몰수를 실행에 옮겼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비핵화 협상의 미온적인 북한을 더 옥죄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남북관계 개선에만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경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 기조가 앞으로 전개될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만영입니다. 노조원들이 사측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했다는 유성기업. 폭행을 당한 임원은 평소에도 노조 측으로부터 갖가지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는 충남 아산에 있는 사무실이고요. 서울에 있는 사무실은 이미 40을 넘게 노조가 불법 점거 중입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조원들이 철문을 부수고 몰려 들어갑니다. 대표 이사실에 들어가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회사 측은 노조원 10여 명이 대표 이사실 안으로 들어가 40대 김모 상무를 가두고 폭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해당 상무가 사내의 다른 노조와 임금 협상을 벌이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1시간 동안 폭행을 당한 임원은 코뼈가 부러지고 눈 아래 뼈가 함몰돼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접촉했지만 현재 상태가 안 좋아 굳고 인터뷰를 사양했습니다. 노조는 현재 40여일째 서울 사무소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 중입니다. 회사 측은 김 상무가 평소에도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퇴할 때 가족까지 가만두지 않겠다. 김 상무가 어딘지 작업을 잘하면 현상금을 주겠다. 당시 경찰이 출동했지만 노조원들이 점거를 푼 뒤에야 사태 수습에 나섰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노조원들 40명을 뚫고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노조원 5명을 폭행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당시 해당 경찰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유성기업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폭행을 한 노조원들을 엄벌해달라고요. 여야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어제부터 유성기업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폭행 연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유성기업 파문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야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폭행이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준 정부 탓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권력에 취했습니다. 스스로 가진 힘에 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를 방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노조에 빚을 진 정부 여당이 비상식적이고 무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로 벌어지기 시작한 정부와 노조의 틈이 이번 유성기업 폭행 파문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폐수 처리 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인 황화수소가 누출돼 직원 7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현재 4명이 의식불명 상태. 작업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소방특수대원이 폐수 처리 시설 내부를 물로 씻어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기체인 황화수소가 누출된 겁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과 운전기사 등 7명이 가스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중태에 빠진 4명은 공장 2층 사고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수를 집수조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수조에 넣는 과정에서 이상 화학 반응으로 가스가 누출된 걸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황화수소는 100에서 300 ppm의 경우 후각마비와 질식 위험이 있는데 사고 발생 1시간 후 현장에서 측정한 농도는 150 ppm에 달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파편이 50m나 날아갈 만큼 위력이 대단해서 그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듯 건물이 폭발합니다. 5층짜리 다세대 건물로 3층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유리창 대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심지어 두꺼운 철로 된 현관문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다가 펑 소리가 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렸더니 문짝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짝이 떨어져 나간 거죠. 폭발의 위력이 워낙 강력해서 현장에서 무려 50m나 떨어진 이곳 바닥까지 깨진 유리창 조각이 날아들 정도였습니다. 지나던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전쟁 나는 줄 알았죠. 굉장히 대포 소리 크게 났어요. 정신이 없으니까 아픈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부상 2명을 제외하고 인명피해는 없었고 집안에 있던 9명은 임시 거처로 몸을 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폭발 전 심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다는 주민 증언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일어난 레미콘 트럭 8중 추돌 사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졸음운전이 아니라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는 레미콘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튕겨나간 차량이 다른 차량 2대와 또 부딪히고 휘청거리며 방향을 튼 레미콘 트럭은 진출로에서 서행하던 차량 석 대까지 들이받습니다. 주변에서 도로를 통제하던 남성은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트럭이 사고 직전 총 3차로인 이곳 도로를 왔다 갔다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졸음운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해 차량 운전자가 아직 부상 때문에 조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차량의 정비 불량과 과속 여부 등을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음주가 아니었다라는 거 확인, 수사 증거자료 수집하는 그런 과정 중이에요. 어느 정도 치료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출석시켜가지고 조사를.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속칭 전화방으로 불리는 성인 PC방에 각종 음란물을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전화방은 일반 PC방과는 달리 별도 등록이 필요 없어서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등 어디서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성인 PC방입니다. 한평 남짓되는 밀폐된 공간에 PC와 전화기, 의자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성인 PC방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 없는 전화방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경찰은 속칭 전화방 손님들에게 음란물과 불법 촬영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주 등 5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속된 이 씨 등은 웹하드 등에서 수집한 음란물 2만 6천여 개를 최소 130곳의 전화방에 유포했습니다. 이 중에는 화장실 몰카 등 불법 촬영물 1,600여 개도 포함됐습니다. 각 전화방에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수수료로 챙긴 돈만 2년간 8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특히 음란물 유포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불법 촬영물은 숨긴 기능을 활용해 특별 관리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몰래카메라를 뭔가 유포하다 적발되면은 처벌이 강화되는 걸 알고 있어서 단속 시즌이나 이럴 때는 좀 감춰놓고 좀 단속이 좀 허술하거나 하면은 다시 그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해외 서버를 폐쇄하고 음란물 원본은 모두 폐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KT 아연국 화재 닷새째. 하지만 아직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리 케이블로 연결된 전화선 2만여 회선은 복구가 안 된 겁니다. 구리 케이블은 더 굵고 또 무거워서 복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KT 아연지사 건물 인근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유선 전화기와 카드 결제기가 닷새째 먹통이 되면서 주인 김영철 씨는 한숨만 나옵니다. 카드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물건 뭐 파는 게 그 지장이 많고 이제 전화 연락이 안 되니까 또 그것도 불편한 점이 많고. 김씨 가게처럼 아직도 통신망이 먹통인 곳들이 남아있는 건 광 케이블이 아닌 구리 케이블로 된 전화선을 이용하는 탓입니다. KT는 유무선 통신장애 복구율이 90%를 훌쩍 넘겼다고 밝혔지만 구리 케이블은 복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구리 케이블은 지금 보시는 이런 광 케이블보다 더 굵고 무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파서 중간에서 케이블을 꺼내 복구 작업을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손상된 구리 케이블을 복구하려면 불이 난 통신구에 복구팀이 직접 들어가 불에 탄 케이블을 치우고 새 케이블을 설치해야 합니다. KT 아연국 유선 가입자 약 23만 명 중 구리 케이블 사용자는 30% 정도인 7만 회선입니다. 이 중 5만 회선이 복구됐지만 화재 원인 수사를 위해 현장 보존을 유지하고 있어 나머지 2만 회선은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KT는 구리 케이블 이용 가입자들에게 무선 카드 단말기 등을 배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마저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상인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KT 아연지사 화재와 관련해 복구율과 대책 등이 나오곤 있지만 정작 궁금한 화재 원인은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죠. 전문가들은 광 케이블 화재는 처음 본다고 합니다. 통신선엔 전기가 흐르질 않거든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무시무시한 불길을 케이블 전선에 붙여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미미한 그을림 외에는 어떤 손상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KT도 이와 같은 절연 케이블입니다. 또 각종 전기와 가스, 수도 설비가 함께 수용되는 공동구와 달리 통신구는 통신선이라는 단일 종류의 시설만 설치돼 있어 구조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신선 자체보다는 지하구 조명 등에 이어져 있던 관리선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신구 내에 있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지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먼지가 많이 축적이 되다 보면 그 먼지가 이제 수분을 빨아들이고 몇 개의 전선이 이제 통전되는 이러므로서 이제 열이 발생될 수 있죠. 실제 먼지가 쌓인 콘센트에는 쉽게 불이 붙었습니다. 먼지가 전류를 흐르는 도체 역할을 하는 건데 피복이 찢어진 전선에 쌓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와 같이 D급으로 분류된 통신시설은 전국 835곳.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밝혀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야당이 지적한 4조 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하면서 파행됐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조 4천억 원이나 절감했다는 정부. 막상 그 삭감 내역을 달라고 하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랑을 하지 말던가요? 오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12조 4천억 원의 총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대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구조조정 내역 목록을 요구하자 기재부는 제출을 거부하며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지역 이름이나 단체들이 들어간 사업들이 많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가 많이 감액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삭감을 당하는 개별 부처조차 지출구조 대상 사업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데이터를 받아간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른바 깜깜이 예산 운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예산이 늘었는지 구조조정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검증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눈속임 구조조정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투명한 예산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 절감도 문제지만 어렵게 줄인 예산을 1년 만에 다시 늘린다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만한 예산이라는 지적에 줄여놓고는 다시 슬금슬금 또 증액한 건 요요 예산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옵니다. 권영권 기자가 역시 단독 보도합니다. 흙을 가득 실은 덤프트럭이 오가고 불도저가 쌓인 흙을 분주히 밀어냅니다. 2015년 첫 삽을 뗀 당진 천안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이곳 당진 천안 고속도로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최근 3년간 공사 예산은 늘었다 줄기를 반복했습니다. 구조조정을 이유로 지난해 2,60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에 570억 원으로 다시 오른 겁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실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65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예산이 슬그머니 오른 사업들은 114개, 금액으로는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10조 4천억 구조조정 홍보가 무색한 요요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해 줄었던 소상공인 융자 예산과 산업단지 조성 예산도 각각 4천억 원, 2천억 원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요요 현상은 결국 지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국민들한테는 예산을 아낀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SOC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며 증액은 다른 사업의 감액으로 마련하는 것인 만큼 관점의 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절반 가까운 사업이 증액된 것을 두고 예산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진 것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MBN 뉴스 권영보입니다. 요즘 예산과 함께 국회를 달구는 또 하나의 이슈는 선거구제 개편이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 의석수가 300석일 때 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를 합쳐서 10%만큼인 30석을 다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만 당선됐다면
나머지 29명을 비례대표로서 가져갈 수 있으니 소수 정당에게 아주 유리한 거죠.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손해입니다. 20대 총선을 예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이 27.5%였지만 의석수는 40.5%인 123석이었거든요. 100% 연동형을 대입하면 82석으로 확 줄어들게 되고 이건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일 수밖에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결의대회까지 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대표 때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물론 당직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야3당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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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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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해놓고 집권 뒤 말을 바꿨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 이해찬 대표부터 약속을 지키라고, 나의 철학을 관철하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비원을 이루라고 불러서 설득하고 앞장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 이거는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뭐 대통령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홍 원내대표는 비율과 의원 정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정계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아직은 당론을 이야기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거대 정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군소정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잠룡 중 하나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강연 정치에 나서면서 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들이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보수 진영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생정당과 미래정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입당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내일 오전에 열리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입당 기자간담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국회 상임위 활동 외에 공개 일정을 자제했던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도 강연 정치로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내일과 다음 달 초에도 대학 강연을 할 예정인 유 전 대표는 보수 재건에 대해서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언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출판 기념회를 가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오는 30일 서울대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특강에 나설 예정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는 보수 잠룡들이 잇따라 몸풀기에 나서면서 보수 대통합을 중심으로 한 야권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환부를 정확하게 짚어 수술을 해내는 게 명의다. 환자를 해부하는 건 명의가 아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환자는 사법부, 또 칼을 들고 있는 의사는 검찰을 뜻하는 거겠죠. 송기준 기자입니다. 출근길엔 아무 말 없이 들어갔던 김명수 대법원장. 원장님, 어제 사태가 사법부 불신에 근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후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감용 경찰청장 앞에선 가감없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법관과 우리 법원은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 불신을 가져온 현 상황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화염병 투척 사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꺼냈습니다.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단기간 내에 수술을 하여 그 환자를 살리는 것이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병소를 많이 찾는다 하더라도 해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수사 중인 검찰을 의사에 빗대고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해부로 비유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 처장은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탄핵 결의에 대해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충정으로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35만 9천 명.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 수입니다. 취업도 안 되고 최저시급이 올라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든 이 와중에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연이어 터지니 청년들의 반응은 시쳇말로 미치겠다 합니다. 누군 죽자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다른 누군 놀면서도 되니 그럴 만도 하죠. 그나마 지난 21일 국회가 공공부문 채용 비리, 그러니까 고용 세습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기대를 키웠습니다만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합의한 지 단 하루 만에 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일부 한국당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가 드러난 2015년 이후로 합의됐다. 민주당은 그 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암묵적으로 합의된 거다 하며 또 맞서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달리 저축은행 비리 의혹,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농단 사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국회의 특수 권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어떤 사건도 석시원히 밝혀지거나 처벌이 이루어진 건 없었죠. 되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유행어와 청문회 스타 같은 웃지 못할 이벤트만 펼쳐질 뿐이었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우리 같은 국정조사가 있지만 대부분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청문회 개최 여부와 증인 출석, 자료 제출 등을 일임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여야 이견으로 국정조사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폐를 없애자는 대통령.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해서는 안 될 적폐죠.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 국정조사를 그리 힘들게 합의했는지, 또한 정의를 위해 채용비리를 밝혀야 한다면서도 자기네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비리 의혹은 빼야 한다는 한국당은 도대체 그 정의의 기준을 어디에 둔 것인지. 모두 겉으로만 정의를 외치고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실상은 자기네 이익 계산을 하고 있는 걸로 비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발 원칙대로만 가주면 안 될까요? 적어도 자신들이 뱉은 말은 앞뒤 맞게 따르던지요. 뉴초점이었습니다. 코오롱그룹 경영을 이끌어온 이웅렬 회장이 깜짝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63세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지금이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코오롱은 앞으로 후임 회장 없이 지주회사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재계 32위 코오롱그룹의 임직원 행사. 예기치 못하게 이웅렬 회장이 내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합니다. 저는 2019년 1월 1일자로 코오롱그룹 회장직을 물러날 것입니다. 앞으로 코오롱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퇴를 선언한 이 회장은 스스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표현하며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이유는 창업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 떠납니다. 저는 청년 이육년로 돌아가 새로 창업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회장이 물러나면 당분간 주요 사장단 협의체 원앤올리 위원회가 그룹 현안을 조율합니다. 이 회장의 사퇴는 아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회장의 아들 이규호 코오롱 전략기획 담당 상무는 전무로 승진해 코오롱 인더스트리 패션 부문 최고 운영 책임자에 임명됐습니다. 이규호 전무는 코오롱 그룹의 지주회사인 코오롱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 이웅열 회장은 현재 코오롱의 지분 51.65%를 보유하고 있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아들에 대한 지분 승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수도권을 거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젠 전국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코로 들이마신 미세먼지는 몸속에 일주일 이상 머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광주 무등산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출근길 황사가 덮치면서 광주는 8시간 동안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눈이 조금 이렇게 안 좋네요. 마스크 껴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마스크를 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밤사이 황사가 훑고 지나간 수도권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서울은 푸른 하늘과 상반되게 지표면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황사로 뽀얀 모습입니다. 강화에 산 지 한 22년 됐는데 어제 오늘이 더 심한 것 같고 막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광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84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머물까? 실험용 지혜 입을 통해 미세먼지 물질을 투입해 살펴봤더니 이틀 만에 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 들어갔을 땐 무려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의 상당 부분 오래 이제 머무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는데요. 폐에 이제 머물게 되면 일부가 혈류를 통해서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경유차에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물질을 물과 질소로 바꿔 대기 오염을 줄여주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엔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데 이걸 안 넣어도 되는 차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인 거죠.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둣가 한쪽에서 화물차 보닛을 열고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자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불법 개조하는 장면입니다. 배기가스 저감에 필요한 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차량이 정상 운행되도록 전자제어 장치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개조한 화물차는 100여 대에 이릅니다.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이 그대로 배출되지만 정기검사에서 단 한 대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요소수를 넣어서 운행하는 차량에 비해서 5배가량의 많은 공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 요소수의 가격은 10리터에 10,000원 정도. 300km당 10리터가 필요한데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들은 돈 때문에 불법 개조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유가 보조라도 되지만 이거는 유가 보조도 안 되는 거라서 무조건 생돈 나가는 거죠. 경찰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비업자와 화물차 운전기사 등 92명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95명까지 추락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말하는데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은 평생 채 1명의 아이도 낳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니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 뿐만 아닙니다. 아이 울음소리와 직결되는 혼인도 급감해서 지난 9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무려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지 40년. 이제 중국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사흘에 하나씩 탄생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방과 짝퉁의 나라였던 중국에서 말이죠. 민지숙 기자입니다. 물고기 입에 걸린 QR코드를 찍자 원산지와 인증 정보가 뜹니다. 신선식품은 30분 만에 배달되고 전기 택시와 버스가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매년 16,000여 개씩 태어나는 스타트업들이 바꾼 중국의 최근 모습입니다. 可以说是创新吧，因为包括深圳在内的很多中国企业现在正在通过创新大型的企业，可以说是中国成长的原动力。 중국 스타트업 기업은 사흘에 한 개씩 1조 원 규모의 유니콘으로 급성장하며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 회사 DJI는 세계 드론의 70%를 생산하고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글로벌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이 빠르게 이제 쫓아오고 있고 신산업에 있어서는 중국이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한국 산업이 굉장히 위태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혁신의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국가와 기업이 하나로 연결된 디지털 대국을 만드는 국가정책이 있습니다. MBN과 매일경제, 산업연구원 인천대 중국학술원이 내일 아침 중국의 도약에 맞설 수 있는 대한민국 성장 전략을 공개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주택 400여 채를 보유한 부동산 스타 강사, 억대 아파트 2채를 소유한 4살배기 아이. 과연 세금은 성실히 냈을까요? 국세청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00여 명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소위 제야고수라 불리는 부동산업계 스타 강사 21명이 국세청의 감시망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인기를 끈 한 강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 채를 사들였는데 금액으로는 90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그런데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스타 강사 관련된 지역의 어떤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탈세매가 있는 그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을 해 나가도록. 이들뿐 아니라 별다른 소득 없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미성년자까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모두 225명인데 이 가운데 70%를 넘는 165명이 미성년자입니다. 4억 원의 아파트 2채를 사들인 4살 유치원생과 11억 원의 아파트 2채를 사들인 12살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16억 원을 받아 오피스텔을 공동명의로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받은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2차례 있었던 미성년 금수저 대상 기획조사를 통해 86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올 시즌 골퍼들한테 큰 사랑을 받은 골프 브랜드를 선정하는 제6회 매일경제 골프4 위민 골프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드라이버와 아이언, 골프볼 등 모두 9개 부문의 골프용품 브랜드들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배구엔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웃지 못한 두 팀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남자부의 한국전력과 여자부의 현대건설인데요. 부진 속에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된 두 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재덕의 맹활약에 1세트를 따내며 산뜻하게 출발한 한국전력. 하지만 파다르를 앞세운 현대캐피탈의 화력에 결국 풀세트 역전패했습니다. 개막 후 12연패, 플레이오프 진출은커녕 1승마저 요원한 상황.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선수의 부재입니다. 시즌 초반 복근 부상을 당한 아톰이 같은 부위를 재차 다치며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외국인 선수를 교체해 규정에 따라 더 이상의 영입도 불가능한 상황. 에이스 서재덕이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지만 체력이 언제까지 버텨줄지도 불확실합니다. 수원 남매 여자부의 현대건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막 후 9연패 수렁에 빠지며 최악의 부진에 빠진 현대건설. 흥국생명으로 이적한 베테랑 센터 김세영의 부재와 주전 세터 이다영의 부진이 뼈아픕니다. 다만 지난 14일 외국인 선수 밀라그로스가 데뷔전에서 25득점 맹활약을 보였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부진의 수렁 속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수원남매. 고대하던 1승을 넘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